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강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강쇠는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황소랑 씨름을 해도 이길 정도였답니다. 헌데 그 좋은 힘을 가지고도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놀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법 아니겠소? 그런 강쇠가 딱 한 가지 열심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을 여인들과의 밤일이었지요. 초저녁에 시작을 하면 밤을 새도 끝이 안 나니 그야말로 조선 제일의 정령남이었습니다. 하여 강쇠와 하룻밤만 보내도 여인들은 허리가 휘었지요. 이놈 강쇠야, 언제까지 이 꼴로 살 셈이냐? 그래도 장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 소리 마소. 여인들이 저만 보면 겁부터 집니다요. 그러니 지가 장가갈 팔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이구야, 이놈아, 그러면 웬만큼만 휘둘렀어야지. 날마다 바지를 벗고 다니니 동네 방네 소문이 자자한게지 않느냐? 아버지는 강쇠를 보며 혀를 끌끌 차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아들이 장가도 못 갈 판이니 아버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마침내 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겠다. 강쇠야, 이놈, 이참에 큰 마을로 나가보거라. 너는 물이 다르면 네 짝도 있지 않겠느냐? 큰데간들 지가 뭐 있다고 색시가 오겠습니까? 가진 게 두 쪽뿐인디. 그러니 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소문이 다 퍼져서 누가 네 상대를 하겠느냐? 큰 마을에서 한몫 잡고 색시감도 하나 잡아보란 말이다. 아버지의 말에 강쇠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강쇠야, 가다가 이거라도 챙겨 먹거라. 아버지는 부엌에 쌀을 박박 긁어서 주먹밥 2덩이를 강쇠에게 내주었습니다. 강쇠는 그걸 받아들고 아버지께 큰절을 넙죽하였지요. 그럼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어무이 잘 챙기시고 몸 조심하세요. 강쇠는 허리춤에 주먹밥을 차고 기세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 강쇠는 드디어 부산포에 다다랐지요. 여기가 그 부산포라더니 정말로 크고 넓구나. 강쇠는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날이 저문 줄도 몰랐습니다. 잠자리를 찾던 중 바닷가 끝에 서 있는 허름한 정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애구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쓰겄다. 강쇠는 정자 위로 올라가 보찜을 베고 드러누웠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정자 아래에서 남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가지 마오. 밤이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젠 저도 버겁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가 타고 몸이 허전한 줄 아시오. 나 참을 만큼 참았소. 아주 예쁜 여인이 선장으로 보이는 사내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손사래를 쳤지요. 부인은 밤일을 시작하면 끝이 나질 않소. 밤새도록 날 쥐고 안 놔주니 나도 이젠 못 베기겠소이다. 아니, 겨우 힘 몇 번 썼다고 벌써 우는 소리이신가요? 그러고도 무슨 사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소리 말고 더 이상은 날 찾지 마시오.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소. 선장은 마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배 쪽으로 달려가서는 도망치듯 바다로 나가버렸지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몸에 불만 지르고 가실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우는 모습이 강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하여 강쇠는 벌떡 일어나 정자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왔지요. 부인,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소이다. 뭐라고? 자네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겐가? 우연히 듣게 됐소. 그 선장 양반은 약골이었나 본데 이 몸은 아니라오.
마님은 강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남루했지만 기골이 당당했지요. 자네 말이 참 당돌하구나. 시골뜨기 하나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닌가? 입만 놀리는 사내는 아닙니다. 제가 지나간 여자들은 다시는 제 앞에 못 옵디다. 몸이 감당을 못해서 말이오. 그것이 정말이냐? 그렇다면 내 허기를 채워줄 사람은 너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헛소리였다간 등짝을 쌀가마니처럼 두들겨 줄 것이야. 한번 믿어보시지요. 후회는 없을 것이오. 아무래도 빈말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기로 하였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뜬 강쇠는 소금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와집 마당 한켠에선 나이 지긋한 머슴 하나가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안녕하시우. 처음 뵙겠소이다. 어이쿠, 넌 또 누구야?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강쇠라 하오. 머슴 칠복은 강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누가 널 이 집에서 일하라고 했단 말이냐? 마님이요. 어젯밤 늦게 마님이 데려오셨소. 칠복은 말없이 강쇠를 째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잉, 이번엔 또 며칠이나 버티려나? 그는 뒤돌아서더니 중얼거리며 가버렸지요.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생선 든 소쿠리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쇠입니까? 그렇소만. 날 따라오시지요. 강쇠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섰지요. 저기 밥상 차려놨어요. 알아서 챙겨 드셔요. 고맙소. 그런데 마님은 지금 어디 계시오? 그걸 왜 물으시나요? 월매는 조금은 따가운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으니까 그렇소.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여쭤봐야 할 것 아니겠소? 그러자 월매는 강쇠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밤일하러 온 게 아니신가요? 그거 외엔 새머슴을 부를 이유가 없지요. 월매의 말에 강쇠는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마님이 사내를 들인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럼 지금 마님은 집에 안 계시오? 저녁에나 돌아오시지요. 늘 낮에는 밖에 나가 계신 것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군요. 마님은 부산포의 큰 선주랍니다. 이 부산포의 배절반이 죄다 마님 손을 거치지요. 해서 낮에는 늘 포구에 계셔요. 월매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요. 그래도 묻는 말은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려. 일단 밥은 고맙게 잘 먹겠소이다. 강쇠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월매는 우물가에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뱃속을 갈라내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월매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하는 일에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놀림은 거침없고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똑 부러진 그녀의 태도에 강쇠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은 강쇠는 뒷마당으로 나갔지요. 마침 칠복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서 그 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밥도 먹었으니 저도 몸 좀 써야겠소. 거슬리니까 저리 가시게. 강쇠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 묻었소? 자네에겐 자네 할 일이 따로 있자는가. 이건 내 일이니 신경 끄고 들어가 보시게. 머슴까지 퉁명스레 구니 강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왜 나한테 이리도 퉁명스럽소? 내가 뭐 잘못했소? 칠복은 한심하다는 듯 강쇠를 잠시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뭐 있는 동안이나 편히 있다 가시게. 얼마나 버틸진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오?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시지. 강쇠가 거듭 묻자 칠복은 그물을 내려놓고 털썩 앉았습니다. 이리 앉게. 강쇠도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
여태 몇이나 다녀갔네. 근데 열흘을 넘긴 사람이 없었지. 왜 열흘을 못 넘겼어? 마님을 감당 못해서지. 강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그렇게 센 분이요? 글쎄, 나야 기회조차 없었으니 모르지. 하지만 마님은 웬만한 사내론 시원찮다 하시더군. 하룻밤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허다했지. 그래서 다들 나를 곱게 안 본 거였구려. 떠날 사람이라 여긴 것이지. 그렇지. 정들면 뭐 하겠나. 금세 갈 사람인데. 뭐, 들어보니 그럴 만도 하군요. 그런데 말이오, 월매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되겠소? 자네가 어쩌다 월매를 묻는 겐가. 그냥 궁금해서. 본래 어디서 왔고,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일했는지. 칠복은 고개를 살짝 저었지요. 자네는 마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이야. 월매에 대한 관심은 접는 게 좋을 걸세. 괜한 소문 돌아서 마님 귀에 들어가 보게. 자네도 월매에게도 좋을 게 없네. 강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지요. 마님이 월매를 질투하게 된다면 그 끝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알겠소. 조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월매에 대해 아는 대로만 좀 알려주시지요. 강쇠가 거듭 묻자 칠복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월매는 이 근처 포구마을 출신이네. 아버지가 배실하던 어부였네. 헌데 몇 해 전 큰 풍랑을 만나 배랑 함께 돌아가셨지. 이에 상심한 어머니도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네. 저런, 그리도 안타까운 일이. 그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네. 그래서 월매가 여종살이를 하는 것이구려. 그렇지. 시집갈 나이에도 혼사고 뭐고 다 접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니 안 됐지. 강쇠는 그 말을 듣고서야 월매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칠복과 헤어진 강쇠는 숙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마주친 월매를 떠올렸습니다. 가늘게 늘어진 눈매, 단정한 콧날, 반짝이는 눈동자. 이상하게도 그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월매를 생각하다 깜빡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바깥에서 월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강쇠가 눈을 뜨니 벌써 밖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잠이 들었구려. 지금이 몇 시쯤 되었소? 술시입니다. 어서 씻고 안방으로 가보시지요. 월매는 돌아가고 강쇠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강쇠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바다에서 들여온 듯한 장식과 감나가는 비단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마님은 다소곳이 앉아 강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서 와라. 이리 가까이 앉거라. 강쇠는 조심스레 다가가 마님 옆에 앉았습니다. 방은 괜찮더냐? 푹신한 요가 깔려 있어 아주 편히 쉬었습니다. 좋다. 오늘 밤 정자에서 큰 소리친 실력 보여줘야 할 게다. 맡겨두시지요. 후회는 없을 것이오. 안방에 불이 꺼지자 월매는 조용히 자기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월매는 조용히 바늘과 천을 꺼내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동생들 밥값을 벌기 위해 그녀는 밤마다 일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맡긴 자수는 평이 좋았지요.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피가 번져 밤새워 놓은 수는 못 쓰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걸 어째. 내일까지 줘야 하는 건데. 월매는 코를 막고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지나 새벽 달기 울자 바늘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간 월매는 쌀을 씻고 솥에 올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금세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을 살짝 줄이고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퍼올리려던 찰나 뒤에서 강세이 다가왔습니다. 그 두레박, 내 드릴이다. 그는 두레박을 받아들더니 힘차게 물을 퍼올렸습니다. 이 항아리에 채우면 되겠소? 월매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월매는 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다 칠복에 밥상을 들던 중 순간 어지러워 밥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소리가 났고 강세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시오? 그는 월매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아닌 것 같소.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도 흐릿하오. 여기 앉아 잠깐 쉬시오. 강세은 짚을 깔고 월매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릇과 찬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아지면 제가 하겠어요. 하지만 강세은 묵묵히 바닥을 치우고 남은 상도 챙겼습니다. 마님의 밥상까지 직접 들여다 놓았지요. 월매는 일어나려 했으나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세는 마님의 아침상을 모두 준비했답니다. 강세은 안방에서 밥상을 가져와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아침 일과는 큰 탈 없이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월매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강세는 월매를 조심히 안아들었습니다. 강세은 월매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좀 쉬시오. 방 안에는 자수틀과 실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자수 놓은 거요? 대답이 없어 돌아보니 월매는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강세은 피식 웃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강세은 월매가 하려던 일을 챙겨가며 이것저것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생각이 많았지만 곧 잠에 들었습니다. 월매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고 어지럼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던 월매는 마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째 밀려있던 빨랫감이 모두 널려 있었습니다. 줄에 걸린 천을 만져보니 뽀송하게 잘 말라 있었습니다. 월매는 조용히 빨래를 걷어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가볍고 정갈했습니다. 모두 정리한 뒤 월매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월매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이며 찬장, 조리도구까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재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부엌 안이 환하게 빛날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월매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장사실을 마무리하던 마님은 배에서 내린 물건들을 창고로 옮기게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 세척을 거느린 이 집 상점은 부산포 저작거리에서도 제법 이름이 났지요. 그때 옆 가게의 주인인 정씨 과부가 슬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새로 사내를 들였다고? 어휴, 항구에 소문 안 새는 구석이 있긴 한가 몰라. 내가 모르면 그게 소문이겠어? 그런데 어떤 놈이길래? 이번엔 너 혼자 씩 웃고 다녀? 마님은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비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라. 아랫도리가 아직도 욱신거려. 설마 또 시시한 놈 데려다 헛물만 킨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런 놈은 처음 봤어. 그냥 크기나 모양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냥. 하여간 내가 다 못 버티겠더라니까. 오, 이젠 진짜 물건 하나 건졌구만. 근데 혼자만 품고 있으려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이놈은 달라. 얘는 내가 꽉 붙잡고 있을 거야. 너랑 나랑 몇 년 사이인데 그걸 나눌 수 없다는 거야? 남편도 아니고.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얘만은 내가 욕심낼라니까. 정 씨는 인상을 구기고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잘 들여보시지. 마님은 시큰둥하게 어깨를 으쓱하더니 하인들에게 문단속을 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이 조용해지자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느낌 처음이었지. 허풍만 치던 게 아니라 진짜 저런 놈도 있는 거였구나. 이놈, 신분만 좀 괜찮았으면 내가 그냥 데리고 살았을 텐데. 아직 다리와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님의 얼굴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강쇠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매는 아침 일을 마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배고픈 동생들 생각에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익숙한 채소 가게 앞에 도착하자 상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월매 왔구나. 오늘은 무얼 찾니? 동생들에게 죽이라도 끓여 먹이려고요. 감자랑 나물 좀 주시겠어요? 에휴, 내 사정 내가 알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찬거리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같아서 그러는 거다. 걱정 말고 가져가. 잘 먹이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꼭 갚을게요. 월매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얘들아, 누이 왔다. 동생 둘은 방 안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밥은 있어? 나 나물 먹고 싶어. 그래, 오늘은 따뜻한 국도 있다. 조금만 기다려. 월매는 솥에 물을 올리고 아주머니가 준 재료들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나물은 들기름에 볶아내고 감자는 푹 익혀 국을 끓였습니다. 월매는 밥상에 음식을 올려 동생들 앞에 놓았습니다. 두 아이는 젓가락도 들기 전에 손으로 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 나 국 2번 먹을래. 월매는 아이들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등 뒤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이가 더 벌어서 매일 이렇게 차려줄게. 정말이야. 해가 기울 무렵 월매는 상을 치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월매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때 마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매야, 밥 좀 다오. 네, 마님. 월매는 밥과 국을 덜어 마님의 밥상을 챙겨 들었습니다. 마님은 허기졌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월매야, 상 치우면서 강쇠 보고 내 방으로 오라 해라. 네, 마님. 월매는 상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월매는 강쇠에게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강쇠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월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를 부르기 싫었습니다. 강쇠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리도 꺼림직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월매야, 강쇠 불렀느냐? 네, 마님. 지금 갑니다. 망설이는 사이 마님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월매는 할 수 없이 강쇠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 앞에 도착하고도 월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마님이 직접 나와 강쇠의 방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월매를 보았습니다. 아니, 심부름을 시킨 지 언제인데 아직도 서 있느냐? 마님의 목소리에 월매는 흠칫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가서 내일이나 하거라. 월매는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마님은 강쇠를 깨워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불이 꺼지고 마님의 신음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부엌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월매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평소에는 흘려들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월매는 귀를 막고 움츠린 채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허나 차오르는 가슴앓이에 견디지 못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월매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마을 끝까지 어둠 속을 헤매듯 뛰었습니다. 어느새 멈춰 선 곳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아무 말 없이 치워주던 강쇠,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대신하던 강쇠, 자신보다 먼저 우물물을 길어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마님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월매는 새벽 달기 울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마님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어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월매의 눈길이 자주 강쇠에게 머물렀습니다. 강쇠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슬며시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고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말을 걸진 않아도 걸음을 늦추곤 했지요. 마님은 어느 날 장사를 일찍 접고 뜻밖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마님은 문득 빨랫줄 앞에 선 강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 월매의 몫이었지요. 그러나 강쇠는 마치 자기 일인 듯 말없이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인기척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틈만 나면 부엌이며 마당이며 살피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마님은 또다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가에서 강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일도 분명 월매의 것이었답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저 둘 사이에 정분이 생긴 게다. 그날 밤 마님은 머리에 수건을 얹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매가 강쇠를 탐내는 것도 얄미웠지만 그보다 더 괘씸한 것은 강쇠가 그 눈길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지요. 전연을 내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밖으로 나가면 둘이 어찌 될지 누가 아나. 차라리 아예 서로 못 마주치게 하는 것이 옳겠다. 마님은 조용히 등을 돌려 유에 누웠지요. 그러면서 월매를 떼어낼 묘안을 곰곰이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님이 포졸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내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졌소. 다른 물건은 손대지 않고 비냐며 노리개만 없어졌다오. 이는 집안을 잘 아는 자의 짓이 분명하오. 포졸들은 마당을 나누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 쌀독에서 금비녀와 폐물이 나왔습니다. 맞소. 내 것이 틀림없소. 부엌은 여종 월매 외엔 드나드는 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럼 범인은 정해졌소.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니 더 말할 것 없소. 2년을 관하로 압송하라. 월매는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강쇠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설마 월매가 도둑질을 했으리라곤 믿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마님 얼굴에 스치듯 미소가 번졌답니다. 이를 지켜본 강쇠의 가슴에 묘한 의심을 남겼습니다. 월매는 그럴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마님은 왜 웃고 있었을까? 강쇠는 문득 월매가 남기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픈 동생들이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졌지요. 강쇠는 물어물어 월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린 동생 둘이 방 한켠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연기 한 줄 없었고 솥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니네 누이의 친구 강세라 한다. 누이가 잠시 바쁜 일이 생겨 대신 왔다. 누나, 언제 와요? 배고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들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에 강쇠의 가슴이 저려왔지요. 그 길로 장에 나가 먹을거리를 사와서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리는 아이들을 보고
강세는 처음으로 월매의 짐을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온 삶의 무게를 이제야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에도 부러지지 않았던 그녀의 진면목을 본 것이지요. 그날 이후 강세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강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관아에 갇힌 월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이튿날 마님이 장터에 나간 틈을 타 강세는 몰래 안방에 들었습니다. 화려한 함 속에는 갖가지 금폐물이 들어 있었지요. 강세는 조용히 그중 일부를 품에 넣고 나머지는 부엌에 쌀독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관아로 달려갔지요. 잠시 뒤 포졸들이 마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또 도둑이 들었단 말이오. 그렇소. 이번엔 금폐물에 비단 옷까지 모조리 사라졌소이다. 혹 내부에서 수색해도 되겠소? 반드시 살펴보시지요. 제가 보기엔 안에서 손을 탄 듯 하외다. 포졸들이 각 방을 수색하던 중 외마디 소리가 터졌습니다. 찾았소이다. 쌀독에서 금비녀며 폐물이 나왔소. 마님과 포졸들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것들은 틀림없이 내 것이오. 헌데 이건 이상하군. 감옥에 갇힌 월매가 또 훔칠 수는 없잖소. 그러니 월매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게 아니겠소. 그러하오. 이건 누가 일부러 뒤집어 씌운 짓이오. 여봐라, 당장 월매를 방면하라. 이 여인은 무죄요. 잠시 후 관아 앞 문이 열리자 월매가 수척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쇠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풀려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길게 설명할 순 없소. 당분간 집으로 돌아가 계시오. 곧 다시 찾아가겠소. 강쇠는 월매를 집에 데려다 주었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마님께로 향했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소. 그래, 무슨 일이냐. 얼굴이 심상찮구나. 이곳에 더는 머물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널 쫓기라도 한 것이냐. 강쇠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라도에 있을 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큰 돈을 꾸었습니다. 그 빚이 이자에 이자를 물어 지금은 1,000냥이 넘었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얘 식구들까지 들쑤셔 놓겠다고 협박을 해왔지요. 그래서 떠나려 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배가 다음 주 초에 뜬다 하여 그 배에 몸을 싣고 돈을 벌려 합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앉아 있더니 이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얼로 보는 것이냐. 무엇이라니요? 이 집에 배가 몇 척인 줄은 알지? 알고 있소. 하지만 그중 하나 팔면 되는 일이다. 1,000냥, 아니 2,000냥이라도 내가 낼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께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소. 패라니, 나는 너를 그냥 데리고 논 게 아니야. 너를 품었고 마음도 줬다. 그러니 이 일이 끝나면 돌아와라. 내가 기다릴 것이니. 강쇠는 한참 마님의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뜻은 고맙소. 하지만 이건 제 몫의 짐이요. 이번 길은 혼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돈은 받아라. 그녀는 장롱 안에서 돈꾸러미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받거라. 은전 200냥이니라. 네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널 찾아갈 것이다. 강쇠는 묵묵히 그 돈을 받아들고 마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섰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마님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놈아, 네가 갚을 빚은 은전 몇 잎이 아니야. 내 마음이지. 강쇠는 200냥이 담긴 돈꾸러미를 든 채 월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처에 이르자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월매가 그를 맞이했지요. 이만하면 새로 시작하는데 충분할 것이오.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제 동생들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앞으로는 제가 그 아이들 아비 노릇까지 하리다. 달구지 위엔 어린 동생들과 짐짝이 실려 있었고 강세는 그 옆에 서서 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던 강세가 월매에게 조심스레 말하였지요. 월매 당신을 진정 사랑하오.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낮에도 밤에도 그댈 웃게 하리다. 하지만 마님은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으시겠어요? 나으리 노릇도 사양이오. 이 손으로 새 삶을 일구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어린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언니 힘들게 하지 마셔요. 언니는 자주 울었어요. 그래, 다시는 울게 하지 않겠다. 누이뿐 아니라 너희까지 내가 지키마. 월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강세의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가 걸렸지요. 강세의 부친은 마당에까지 나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놈아, 이게 얼마만이냐? 아버지, 이 아이가 제 짝이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동생들이옵니다. 월매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허허, 인사성이 봤구나. 네가 우리 집 큰며느리라니 반갑구나. 반가워. 며칠 후 강세와 월매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풍악이 울리는 동안 월매는 연지 바른 볼을 숙인 채 강세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었답니다. 부인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내 물건을 보아도 놀라 자빠지지 마오. 서방님이 그리 대단하단 말이오. 약속하리다. 마침내 옷자락이 벗겨지고 강세의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헌데 월매는 약속이 무색하게 뒷벽으로 물러나고 말았지요. 이게 어찌 사람 물건이란 말이오. 강쇠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법이지요. 걱정 마시고 내게 몸을 맡기시오. 이윽고 불이 꺼지고 산골짜기엔 밤새 아리따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정한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석 달 후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마님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강세나으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나으리는 닝부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헌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돈도 사람도 다 수장되었지요. 강세나으리도 죽고 말았지요. 죽기 전 강세나으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님, 저 먼저 갑니다. 눈 감기 전까지 마님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강쇠가 그리 말했단 말이냐. 강쇠야, 내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멀찍이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쇠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그의 발걸음이 머뭇거렸으나 곧 월매와의 약조가 떠올랐지요. 이제 영영 이별이오 마님. 월매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행복하게 사는 걸로 복수를 대신하겠소. 강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향 마을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새색시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옛사람들은 물수지용이라 하였습니다. 저마다 모양도 성질도 다르되 그에 맞는 쓸모가 있으니 버릴 것도 없고 함부로 깔볼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 어떤 재능이라도 그 쓰임을 잘 살피면 이롭고 복된 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강쇠도 큰 물건을 제대로 써먹어서 큰 복을 얻은 것이지요. 우리도 이 교훈을 되새겨 어떤 재주도 괄시 말고 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꼭두 새벽부터 월양은 시어머니가 있는 내실로 불려갔습니다.
시어미 정 씨는 장죽을 꼿꼿이 세운 채 이미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월양이, 너 인연, 어찌 며느리가 되어 주인의 숟가락 수를 틀리는 것이냐? 어머님, 저는 그저 부엌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가 감히 입을 놀려 변명하느냐? 며느리가 집안 기강을 흐려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정 씨는 분노에 차 회초리로 바닥을 두들겼습니다. 월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속이 타는 억울함이 있었으나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정 씨가 며느리를 혼내는 날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집안 체면이란 것이 있는 법이다. 너 같은 것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회초리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지. 회초리가 월양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퉁퉁 부어오르고 찌르는 통증이 퍼졌지요. 허나 월양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서야 석판서댁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다 하겠느냐? 내 친정이 비록 한미해도 시댁은 다르다는 걸 뼈에 새기거라. 어느새 월양의 종아리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 씨는 한참을 시근덕거리다가 월양에게 축객령을 내렸지요. 눈물 닦고 나가거라. 앞으로 두고 볼 테니 매사에 일을 똑바로 하거라. 그렇게 월양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시집 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정 씨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라. 바느질이 끝나면 마당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엔 장독대 정리를 하여야 하느니라. 예,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허나 그녀의 마음속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3년, 반복되는 일상에 때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요. 마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고맙다, 복순아. 이제 가보자꾸나. 복순이는 월양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식사 시간 내내 월양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꾸중이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점심 무렵 월양은 홀로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제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양은 그 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녁 준비를 마친 월양이 잠시 마루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구나. 월양의 눈빛에 오랜만에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지요. 한밤중이 되어서도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요란한 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마당을 걷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십니까? 거기 사람이 있나이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거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이곳이 어디인가? 추격대는 지나갔는가? 다치셨군요. 어디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월양은 다친 사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지요. 아가씨 아니, 마님께서는 이곳 주인이신가요? 제가 이곳에 숨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추격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지요? 나쁜 일을 저지르신 것은 아니겠지요? 덕봉의 맑은 눈빛을 본 월양은 이 사내가 악인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슬픈 기색이 역력했지요. 관아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하시다면 잠시 여기 숨어 계시지요. 추격대가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월양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단력이었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횃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양은 재빨리 덕봉을 장독대 뒤편으로 안내했지요. 그때 인상이 사나운 포교 하나가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악명 높은 포교 강돌이 덕봉을 쫓고 있었지요. 그놈이 이쪽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예나리, 담장 너머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덕봉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추격대가 담장을 넘나보려 하자 그녀가 나섰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나보시려 하시니 무슨 일이신지요? 관아에서 죄인을 쫓고 있소이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양반가 안채이니 함부로 들어오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양의 당당한 태도에 강돌은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추격대가 완전히 사라진 후 월양은 덕봉에게 다가갔지요.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월양은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지요. 며칠이 지난 후 월양은 자꾸만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덕봉을 도와준 일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며 묘한 설렘을 주었지요. 평소와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던 그녀였지만 마음은 온통 뒷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잠시 뒷마당에 나가 있겠다. 어머님께서 찾으시거든 빨래를 널고 있다고 전해다오. 요즘 마님께서 자주 뒷마당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저 바람이 좋아서 그런 것뿐이니라. 월양은 복순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서둘러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지요. 뒷마당에 나간 월양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덕봉이 아직 이 근처에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마님, 이쪽입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덕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아직 이곳에 계셨군요. 상처는 다 나으셨습니까? 마님의 은혜로 많이 나았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3번 거치면 서년간 세상을 떠돌았으나 마님처럼 상냥한 분은 처음입니다. 3년이나 돌아다니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대는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셨겠군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마님께서는 이 담장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시집 오기 전에도, 시집 온 이후로도 문 밖을 제 힘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지요. 정말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월양은 덕봉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바깥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월양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지요. 덕봉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밖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싹트고 있었지요. 마님께서도 언젠가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처지에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의 마음은 온통 덕봉과의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요. 하지만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월양은 복순이를 가까이 불러 앉히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복순아, 사실 내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양은 복순이를 더욱 가까이 불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밤에 뒷마당에서 다친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것 같구나. 다친 사람을 도와주셨다고요? 복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월양의 착한 마음씨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야. 혹시 음식을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제가 몰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복순이의 흔쾌한 대답에 월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복순이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음식을 보자기에 싸는 것이 마치 비밀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지요. 마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순아. 조심스럽게 다녀올 것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다. 마님, 저도 마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법이지요. 월양은 복순이 준비해준 음식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덕봉을 만나 음식을 건네주고 나자 월양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자신에게 이토록 큰 만족감을 줄 줄은 몰랐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과 덕봉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도움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이날도 월양은 보자기에 싼 음식을 들고 담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복순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드시고 기력을 차리시길 바래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각골난망합니다. 월양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지요. 덕봉님은 가족이 없으신가요? 고향에 돌아갈 곳은 없으신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고향 마을에도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어찌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되셨습니까? 덕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려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현감에게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신 일인데. 하지만 현감은 제가 세금을 착복했다며 강도죄를 씌우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해를 당할까 두려워 혼자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월양은 덕봉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다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 그의 처지가 안타까웠지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신 것인데.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위로가 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런 것이 아니지요. 힘없는 자가 옳은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 시어머니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저도 덕봉님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양반가 며느리라 하지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께서도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군요. 그래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이 기와집 담장이 저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덕봉은 월양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양반가 마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덕봉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자유를 맛보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지요. 이날도 월양은 음식을 들고 덕봉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복순이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마님. 덕봉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어쩌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덕봉은 월양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월양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지요. 무엇보다 그녀의 답답한 처지가 안타까웠지요. 마님, 혹시 담장밖 세상을 직접 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야 물론 보고 싶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덕봉은 밤중에 잠깐이라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자고 제안하였지요.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꾸어온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호되게 경을 치를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잠깐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월양은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반가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요. 덕봉님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내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월양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덕봉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지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덕봉을 다시 만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대가 제안하신 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덕봉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양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깊은 밤, 월양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봉은 이미 담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덕봉은 월양의 단호한 의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양반가 마님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넘어가서 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덕봉이 먼저 담장을 넘어간 후 월양을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양은 덕봉의 도움을 받아 담장을 넘었지요. 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경계를 드디어 넘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온 월양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번 보던 달빛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요. 이상하군요. 분명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월양의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중을 맞이해 야시장이 열리는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온갖 신기한 것들을 구경했습니다.
고개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물건을 파는 상인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다니. 마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마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월양은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는지도 깨달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군요. 중요한 것은 마님께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장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월양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요. 허나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군요.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월양은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이 꿈만 같았지만 마음속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복순아,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맑구나. 창문을 활짝 열어보자꾸나. 마님께서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월양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잠을 잘 잤을 뿐이다.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예리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째 이상하다며 매의 눈으로 월양을 감시하였지요. 월양아, 이리 와보거라.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요즘 네 모습이 예전과 다른 것 같구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월양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지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네가 6년 동안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던 것 같구나. 혹시 누구를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느냐? 월양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요. 허나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늘 이 집 안에서만 지내는데 말입니다. 정 씨는 월양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복순아, 너도 이리 와보거라. 요즘 월양이의 행동에 특별한 점은 없었느냐? 혹시 수상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느냐? 복순이는 월양과 덕봉의 만남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늘 바느질이나 집안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달라진 것이냐?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다. 정 씨는 복순이를 내보낸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오후 정 씨는 돌쇠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돌쇠야, 앞으로 월양이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거라.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야 한다. 마님의 행동을 감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집안에 체면이 걸린 일이다. 며느리가 가문에 누가 될 일을 저지르면 어찌하겠느냐. 알겠습니다요. 한편 월양은 시어머니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복순아, 어머님께서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구나.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 마님, 조심 또 조심하셔요. 월양은 하룻밤의 자유가 이렇게 빨리 위기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월양에게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양은 덕봉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졌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이날 저녁에도 월양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셨나요? 요즘 어머님의 감시가 심해서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님, 사실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덕봉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관아에서 저를 찾는 수색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요. 헌데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멀리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떠나실 생각이신가요? 내일 밤이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님께서는 양반가에 머무르시던 분이지요. 저는 잊으시고 다시 평온하고 안락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덕봉의 말을 들은 월양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아니요,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담장 안에 갇혀서 살 수는 없어요. 마님께서는 양반가 며느리이시고 저는 떠돌이입니다.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 아니겠어요? 덕봉은 월양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덕봉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포옹하였지요. 부둥켜 안은 둘은 뜨거운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평생 살았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덕봉은 월양을 품에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덕봉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내일 밤 자정 만나서 집을 뜨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여기를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속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바깥으로 나간 틈을 타서 월양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서 앉거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복순아, 나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나가신다니요? 월양은 며칠 전부터 뒷마당에서 만나던 덕봉과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복순이는 월양의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양의 답답한 처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지요. 마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요. 헌데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구나. 너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무나. 복순이는 월양이 얼마나 용기를 내었는지 느낄 수 있었지요. 하여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옵니다. 저는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고맙구나. 복순아. 복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월양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저녁 무렵 복순이는 조용히 월양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보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두었어요. 정말 고맙다, 복순아.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혹시 후회하시지는 않을까요? 후회는 없다.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복순이는 월양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지요. 마님,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고맙다, 복순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월양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월양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덕봉이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말이지요. 덕봉이는 이미 담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한번 이 길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작별하겠어요. 덕봉은 월양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산길로 가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헌데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발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지요. 월양의 도주는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정 씨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월양의 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평소 월양이 아끼던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월양이가 없다. 정 씨는 즉시 복순이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복순이는 최대한 모르는 척했지요. 허나 정 씨의 예리한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지요. 복순이 이거사. 월양이가 어디 갔는지 당장 말해라.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거짓말 마라. 곧 돌쇠와 다른 하인들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월양이가 집을 나갔다. 당장 찾아서 데려와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는 없다. 마님께서 정말 집을 나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돌쇠는 정 씨의 등살에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양이 그것을 못 잡으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돌쇠가 이끄는 추적대가 산으로 향했지요. 한편 월양과 덕봉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덕봉의 안내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이 길이 정말 안전한가요? 너무나도 어두워요.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의 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벌써 추격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산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덕봉은 월양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격대의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덕봉은 침착하게 길을 찾아갔지요. 이쪽에 발자국이 있다. 분명 이 길로 갔을 것이다. 추격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덕봉을 믿고 따라갔지요. 여기 바위 뒤에 숨어 있으세요. 추격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제가 보호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월양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솟구치는 듯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떨림을 억눌렀지요. 덕봉은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낮춘 채
추격대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곧 돌쇠와 하인들이 허겁지겁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분명 여기로 발자국이 이어졌는데 이놈들 어디로 간 게야? 앞쪽 바위 뒤쪽이 수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인이 바위 쪽으로 다가오자 덕봉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돌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서 멧돼지 울음소리 같은 것이 울렸고 하인이 놀라 돌아보는 사이 덕봉은 돌을 던져 반대편 수풀을 건드렸지요. 수풀에서 소리가 나자 돌쇠 일행은 그쪽으로 일제히 몰려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와라. 짐승인가 봅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 덕봉은 월양의 손을 다시 잡고 바위 너머 아래쪽 길로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월양은 치마자락을 걷어붙이고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 달렸지요. 덕봉, 이러다 잡히면 어쩌죠?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난 희미한 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나무꾼들이 다니던 길로 지금은 잡목과 낙엽에 덮여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돌쇠 일행은 한참 수풀을 헤치다 허탕을 친 듯 주춤거렸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이놈들 분명 산짐승을 유인해서 우리를 따돌렸어. 돌쇠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허나 덕봉이 재빠르게 발자국을 지운 탓에 더 이상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놈의 산이 워낙 복잡해서 안 되겠다. 윗길로 돌아가서 다시 수색하자. 그들이 반대편으로 향한 뒤 덕봉은 월양을 데리고 아래의 낡은 나무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는 삐걱였지만 덕봉이 먼저 건너가 지탱하며 월양을 도왔지요.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쯤 두 사람은 산 너머 작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분간 추적대는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정말 빠져나온 건가요? 덕봉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사대게 손이 짧지 않거든요. 이젠 평지보다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짧은 숨을 고른 뒤 다시 어둠 속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뒷모습이 조용히 산길을 따라 사라졌지요. 추격대가 그들이 숨은 곳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지요. 추격대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추격대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추격대를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요. 허나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며칠간의 힘든 여행 끝에 월양과 덕봉은 새로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느꼈지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월양은 마침내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꿈꿔왔던 자유로운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진짜라니요. 제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마님께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여정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마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있었지요. 저도 덕봉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님,
이제는 서로를 더 편하게 부르면 어떨까요? 그렇군요.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바라던 바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지요. 월양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를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셔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월양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월양은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말하였지요. 이제부턴 부인이라고 부르셔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소, 부인. 네, 서방님.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월양과 덕봉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지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6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을 거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월양은 덕봉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요. 부인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지요.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어떤 권위나 힘보다도 강한 법입니다. 그 인연이 있기에 고난도 이겨내고 함께라면 어떤 세상도 살아낼 수 있지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앞날에 고요한 평안과 따스한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옛날 오랑캐의 침략으로 고아가 된 풍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이었지요. 왕과 신하들마저 피난을 가니 한양 전체가 텅 비어 유령 마을이 되었답니다. 적막한 거리에 오직 풍운이 혼자 있었습니다. 풍운이는 시체밭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스님은 누구십니까? 마침 근처를 지나던 노스님이 풍운이를 발견하였지요. 겁먹지도 않고 맹랑한 소년이로고 어쩌면 너에게는 천살성의 기운이 깃들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천살성이라니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학살의 현장에도 겁먹지 않은 소년을 스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직감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노스님은 풍운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지요. 오랑캐들에게 유린당한 조선 땅을 보면서 노스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하여 노스님은 풍운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데려갔지요. 이 아이가 참으로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시험해 보아야겠다. 무영선사는 풍운이를 동굴로 데려가더니 말없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동굴 안은 독사와 진해, 독충들이 들끓는 음산한 곳이었지요. 풍운이가 주춤하며 들어서자 무영선사는 동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운명, 이곳에서 시험해 보거라. 선사는 돌아와 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잠들지 않고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맹랑한 놈, 피비린내, 나는 동굴 속에서도 겁먹지 않다니. 이튿날 새벽, 선사는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풍운이는 천장의 바위 틈에 몸을 붙인 채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바닥엔 독사 껍질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풍운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바위를 타고 오른 것도 모자라 한 마리를 잡아먹다니. 무영선사는 품에서 단검 하나를 꺼내 휙 하고 동굴 안으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앞으로는 저것으로 살아남아라. 며칠이 지나 동굴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풍운이는 단검을 손에 쥔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얼룩졌으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남았구나. 천살성의 기운이 허튼 말은 아니었어. 그날 이후 무영선사는 풍운이에게 무공을 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무영선사는 무영검이라 불리던 전설의 검객이었습니다. 밤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무영검이라 불렀지요. 그런 무영검이 한밤중에 모습을 드러내면 부패한 관리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무영검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요. 허나 신출귀몰한 무영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영검이 이제는 무영선사가 되어 풍운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훈련이었지요. 풍운아, 오늘은 저 건너산을 넘어 시기노랑이를 잡아오너라. 네, 사부님. 풍운이는 선사의 지시에 따라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시기노랑이 한 마리가 바람결에 풍운이의 냄새를 맡았지요. 시기노랑이는 숲 그늘을 뚫고 살금살금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바위 위에서 번개처럼 튀어올라 풍운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헌데 풍운이는 그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였지요. 풍운이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단검을 뽑아 곧장 호랑이의 심장을 찔렀지요. 호랑이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한 채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풍운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들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너는 무엇이든 죽이는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무영선사는 풍운이에게 검술이며 창술, 궁술까지 전부 가르쳤습니다. 또한 병서와 경서를 익히게 하며 글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천국의 언문과 글자까지 가르쳐 주었지요. 풍운이는 무공과 학문을 두루 익혀서 무영선사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답니다. 그리하여 풍운이는 어느덧 19이 되었지요. 하루는 풍운이가 폭포수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영선사가 풍운이를 향해 화살 한 대를 쏘아보냈지요. 풍운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거꾸로 던졌지요. 그러자 무영선사의 활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경지는 내 손을 떠났구나.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때다. 세상 속에 너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허면 세상에 나가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난 너는 어디를 가든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기운 반드시 불의를 벌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데 써야 할 것이다. 풍운이는 무영선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 세상 속으로 향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폐허해 길에는 거지들이 가득했지요. 풍운이는 조선의 어려운 현실을 두 눈에 새겼답니다. 한참을 걸은 풍운이는 허기를 달래려 인근의 작은 주막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나 주막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주모로 보이는 중년 여인만이 울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풍운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말도 마시오. 오랑캐 놈들이 들이닥쳐 내 딸 아이를 납치해 갔소. 외란이 끝났다 싶었는데 이번엔 북녘 오랑캐가 쳐들어와 이 꼴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 땅에서 백성이 살아가기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는 것만 같구려. 여인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놈들은 어디로 갔어?
반시경쯤 전에 저 산등선을 넘어갔소. 알겠소. 일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배고파 보였던 풍운이에게 주모는 손수 국밥을 가득 담아 내어주었습니다. 풍운이는 말없이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밥값은 얼마요? 그냥 가시오. 이젠 장사도 그만둘 판이요. 알겠소. 내 밥값은 반드시 치르겠소. 풍운이는 곧장 주막을 나서 주모가 가리킨 산등선 너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바람결의 짐승과 사람의 냄새가 섞여 코끝에 와닿았지요. 풍운이는 망설임 없이 그 냄새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공터에 진을 치고 있는 오랑캐 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보시오. 딸아이를 돌려주시오. 풍운이의 외침에 오랑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한복판엔 곰처럼 덩치가 큰 두목 하나가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개미만한 조선놈이 와서 사람 말을 하는구나. 죽어서 개미밥이 되기 싫으면 썩 꺼지거라. 아니면 오늘 숲속의 개미들에게 잔치 한번 차려주겠느냐.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풍운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개미밥은 내가 아니라 그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풍운이의 검이 번개처럼 뽑혔지요. 두목의 목덜미엔 순식간에 피가 터졌습니다. 거구의 사내는 숨 쉴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그 모습을 본 오랑캐 무리들은 곧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않겠소이다. 풍운이는 아무 말 없이 검을 거두고 쓰러진 두목을 지나 천천히 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풍운이는 쓰러진 오랑캐 두목을 지나며 무릎 꿇은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조선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땐 목숨을 거둘 것이다. 오랑캐들은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안을 수색해 보니 밧줄에 묶여있던 소녀를 발견하였지요. 풍운이는 조심스레 소녀를 업고는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따님을 찾았습니다. 풍운이는 소녀를 업은 채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모는 딸과 부둥켜 안고는 펑펑 울었지요. 정녕 딸을 무사히 데리고 왔구먼.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풍운이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밥값을 했소. 그럼 이만 가보리다. 풍운이는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거리엔 거지들이 널려 있었지요. 다른 곳에는 죽은 이들의 시신까지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차마 사람 사는 마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안쪽으론 관병들이 여인들 여럿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어찌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오? 내 놈은 또 웬 놈이냐? 나라실에 참견 말고 썩 꺼지거라. 그 여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이오? 어허, 이놈이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이 여인들은 북녘 오랑캐에게 조공으로 바쳐질 몸이다. 그러니 감히 나설 생각 말거라. 관병의 말에 풍운이는 잠시 길을 비켜섰습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은 도적대가 활개를 치고 여인들까지 오랑캐에 넘기는 세상이었지요. 아니, 어찌하여 세상이 이다지도 혼탁하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풍운이는 복면을 쓰고 조용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옥사 앞을 지키던 관병들은 풍운이의 손끝에 차례로 기절해 갔지요. 어서 나오시오. 풍운이는 옥사문을 부수고 여인들을 하나둘 꺼내 주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관병들은 순식간에 쓰러졌지요. 풍운이는 여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향하였습니다. 풍운이에게 구출된 여인들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중 대표가 나와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허나 저희는 이제 갈 곳조차 없사옵니다. 풍운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홀로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인근에서도 악명 높은 산적들의 본거지였지요. 여봐라. 가진 것 모두 내놓거라. 풍운이를 본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풍운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번개처럼 움직여서 그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끝내 수십 명의 산적이 바닥에 나뒹굴자 풍운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백성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산을 비우고 싶지 않다면 내 말에 따르거라. 산적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풍운이가 여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왔지요. 산적들의 소굴엔 이미 그들의 처자식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식소를 데리고 산에 든 자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아니, 갑자기 이 많은 여인들은 또 누시오? 북녘 오랑캐에게 바쳐질 여인들이었다.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여인들 잠시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한다. 대인의 부탁이니 도와드리겠소. 사실 우리도 식량이 바닥나 며칠밖에 버티질 못하오. 그러니 이참에 우리 두목이 되어주면 어떻겠소? 그 솜씨면 관아에 쌓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너희의 두목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 아침 관아로 오너라. 관아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와보면 알게 되리라. 풍운이는 여인들을 도적대에게 맡기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풍운이는 말을 타고 관아를 향해 달렸지요. 관아에는 횃불이 훤히 밝혀져 있고 관병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옥사에서 사라진 여인들로 인해 소동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풍운이는 복면을 쓰고 말 위에 올라탄 채 관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웬 놈이 말을 타고 관아로 쳐들어오느냐? 살고 싶거든 길을 비켜라. 관병들이 이중삼중으로 풍운이를 포위하였지요. 그러나 풍운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단숨에 그 틈을 뚫고 사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겁한 사또가 벌떡 일어났지요. 허나 풍운이의 검이 번쩍하더니 사또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관병들은 놀라 허둥지둥하며 우왕좌왕하였지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당장 무기를 버리고 관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이 사또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몇몇 관병들이 끝까지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풍운이는 귀신 같은 솜씨로 그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남은 관병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주랭랑을 놓고 말았지요. 풍운이는 곧바로 곡간으로 가서는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곡간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풍운이는 관아를 떠난 뒤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산에서 내려온 도적대들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또와 관병들의 목이 바닥에 굴러있고 관아는 텅 비어 있었지요. 그리고 곡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서 관아를 쓸어버렸단 말이냐? 참으로 대단한 사내로다. 여봐라, 곡식을 수레에 실어라. 마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거라. 산적들은 관아에 곡식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줄 알았지 뭐요. 우린 며칠째 곡기 구경도 못하고 있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보리를 품에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추수 때까진 굶는 일은 없게 되었지요. 풍운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국경 근처의 마을마다 그는 백성들의 참담한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요. 풍운이가 스쳐간 마을마다 탐관오리는 목이 떨어지고 관아의 곡간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한편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녘 오랑캐가 대군을 이군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대신들은 나라시를 논하기는커녕 항복이냐 결사항전이냐를 두고 소리 높여 다투었답니다. 전하,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북녘의 군세는 이미 수십만이라 하옵니다. 어서 항복을 청하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셔야 하옵니다. 항복이라니 천부당 만부당 하오.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싸우기도 전에 무릎 꿇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만들 하시오. 말싸움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소이다. 대책을 내놓으시오. 대책을. 허나 그러는 사이 북녘 오랑캐의 대군은 국경을 넘었지요. 결국 한양 가까이까지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하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은 이미 적군에 포위되어 성안은 말 그대로 갇힌 섬이 되고 말았지요. 백마성을 지키고 있던 임장군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였지요. 오늘 밤 임장군은 깊은 밤까지 침식을 잊은 채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대로 포로가 되신다면 조선의 명호는 끝이오. 누군가 성 밖으로 나가 구출해 와야 하오. 허나 장군께서 성을 비울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백마성을 내주면 더 많은 오랑캐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허니 결사대를 따로 꾸려야 하오. 단숨에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나올 무공의 고수가 필요하오. 조정의 군사들로는 어림도 없사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혹시 떠도는 풍문에 나오는 자는 어떻사옵니까? 풍문이라니 말해보시오. 혈혈단신으로 오랑캐들과 맞서 싸우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풍운이라 부른다 하옵니다. 임장군은 깊은 밤 장작불 앞에 앉아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풍운이라. 과연 그런 사내가 진정 실제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설 때로구나. 풍운을 찾으려던 임장군은 전군에 수소문을 내렸지요. 허나 어디서도 그의 행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풍문처럼 떠돌았고 실체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랑캐 무리가 조선 여인들을 붙잡아 백마성 근처를 지난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장군은 곧장 정예병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현장에 도착한 임장군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랑캐 수십 명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한가운데엔 낯선 청년 하나가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감싸 안듯 이끌고 있었지요. 용감무쌍한 자로구나. 혹시 저자가 설마? 임장군은 곧장 부하들에게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청년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아무 소속도 없어. 그럼 어찌하여 혼자서 오랑캐를 베고 여인들을 구했는가? 나라에서 하지 않기에 내가 했을 뿐이요. 그 검술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나의 스승은 무영선사요. 세상에선 무영검이라 불렀지요. 그 말을 듣자 임장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영검. 허면 자네가 그 풍문 속의 사내란 말인가? 풍문이야. 어찌되었든 여인들을 더럽힌 놈들은 베어 마땅하지요. 임장군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잘 만났소.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소이다. 임장군은 풍운이를 데리고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북녘 오랑캐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롭소. 그대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중대한 특수 임무를 맡기려 하오. 나라의 위기라면 응당 발벗고 나서겠소이다. 그러니 무슨 시험이든 내려보시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구려. 우선 10명의 장수들과 겨뤄보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네를 데리고 전하께 나설 수 있겠소. 10명의 장수가 차례로 풍운이 앞에 섰지요. 허나 누구도 세압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풍운이의 검은 구름을 가르듯 빠르고 물 흐르듯 거침이 없었지요. 풍운이, 자네 실력이라면 100명도 거뜬하겠구먼.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통과입니까? 임장군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그를 결사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풍운이에게는 남한산성에 갇힌 전하를 구출하라는 특명이 주어졌지요. 헌데 막 출병을 하려던 찰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랑캐의 대군이 임장군이 지키는 백마성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장군, 적이 백마성을 에워쌌다는 소식입니다. 임장군을 남겨두고 떠날 순 없습니다. 먼저 백마성을 지키고 전하를 구하러 가야 하오. 결국 풍운이는 결사대와 함께 방향을 틀어 백마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랑캐 군세는 바다처럼 밀려왔고 매일같이 성을 흔들었습니다. 풍운이는 성 위에 올라 스스로 선봉에 섰습니다. 성문을 지켜라. 내가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노라. 검을 쥔 풍운이는 번개처럼 적진을 누볐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엔 오랑캐 시체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적장들이 풍운이의 손에 쓰러졌고 오랑캐 대군은 후퇴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사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전령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군, 남한산성의 주상께서 오랑캐에 항복하셨다는 전갈이옵니다. 임장군은 두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지킬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고맙네 풍운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그날 밤 백마성엔 누구 하나 웃는 이 없었습니다. 다만 풍운이의 이름만이 불 꺼진 성벽을 타고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남한 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백마성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날이 저물어 달이 중천에 올랐을 무렵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군, 급보입니다. 오랑캐들이 왕세자를 붙잡아 북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임장군과 풍운이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세자 저하를 잡아간다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소. 어찌할까요? 장군. 임장군은 잠시 침묵하다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풍운, 자네에게 마지막 특명을 내리겠소. 오랑캐 대군의 진영으로 숨어들어 왕세자를 구해오시오. 이건 전하도 아닌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세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임장군은 풍운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운이는 어둠을 뚫고 홀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적의 진영은 이미 깊숙이 조선 땅 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 어딘가에 왕세자가 사로잡혀 있을 터였습니다. 풍운이는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 던지고 오랑캐 복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품고 진영 가장자리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별빛조차 사라진 그 밤, 풍운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오랑캐 진영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적장의 목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왕세자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어디 계신지만 알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지. 풍운이는 진영 안을 누비며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풍운이는 조용히 오랑캐의 진영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풍운이는 조용히 진영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경비가 삼엄한 군막을 발견하였지요. 그곳엔 산에 몇이 들락거리며 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적이다. 그가 다가서자 무시무시한 체격의 수문장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팔뚝만으로도 사람 허리를 꺾을 듯한 거구였고 손에는 커다란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멈춰라. 이 안은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승부를 봐야겠구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칼날을 주고받았습니다. 풍운이는 발끝으로 땅을 차며 몸을 띄었지요. 그러자 수문장의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합을 겨룬 끝에 마침내 풍운이의 검이 수문장의 옆구리를 갈랐지요. 거구의 수문장은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풍운이가 안으로 들어서니 그 안엔 묶이지 않은 채 단정히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지요. 세자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빠져나가야 합니다. 고맙네. 허나 나는 가지 않겠다. 아니, 저하,
왜 그러시옵니까? 내가 지금 달아나면 오랑캐는 그 분노를 고스란히 조선 땅에 풀 것이다. 나는 이 몸을 담보로 백성을 지키겠다. 허나 기억해주게.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왕세자는 굳은 눈빛으로 풍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나라를 잘 부탁하네. 풍운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왕세자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풍운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표다. 이것을 아바마마께 전해주게. 명심하겠나이다. 그 순간 진영 밖에서 고함과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운이가 수문장을 쓰러뜨린 것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자저와 부디 건강히 계시길. 풍운이는 검을 거두고 후문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따르는 오랑캐 병사들이 쏟아졌으나 풍운이는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풍운이는 먼지를 털며 임장군 앞에 돌아왔습니다. 검집은 극힌 자국으로 너덜거렸고 옷자락엔 피가 배어 있었지요. 풍운, 살아 돌아왔구려. 세자저와는 살아계십니다. 허나 돌아오시진 않았습니다. 풍운이는 조용히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어 임장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뜻을 전하였지요. 저하는 자신이 빠져나오면 오랑캐가 조선에 보복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의연히 포로가 되시길 택하셨습니다. 임장군은 두 손으로 편지를 부여잡은 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 이 나라에서 저리도 기계 있는 세자가 태어났단 말인가. 그리하여 조선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은 지켰으나 왕은 무릎을 꿇었지요. 세자는 사로잡혔으나 스스로의 의지로 조선을 지킨 셈이었지요. 임장군은 풍운이의 공을 조정에 청거하였습니다. 풍운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싸운 참된 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을 내려야 마땅하옵니다. 풍운이는 궁궐로 불려들어가 주상전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대가 풍운이로구나. 왕세자의 소식을 전해주었는가? 풍운이는 조용히 왕세자의 편지를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지요. 편지를 읽다 말고 눈가를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식이건만 어찌 이리도 기특한가? 풍운, 그대도 고생이 많았다. 그날 저녁, 임금은 풍운이를 따로 불러 술과 음식을 내렸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궁중의 연주까지 곁들여졌지요. 전하, 소인은 이 몸의 과분한 대접이라 사양하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허나 왕세자가 당부하였다. 훗날 조선을 다시 일으킬 때 그대와 같은 장수들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 게다가 이건 단순한 포상이 아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비의 마음이다. 그날 밤 풍운이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셨습니다. 풍운이는 전쟁의 공으로 임금께 기와집 한 채를 하사받았습니다. 집은 대궐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였지요. 또한 풍운이는 내금이 종사관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풍운이는 그 무술과 담력으로 금세 이름을 떨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장군으로 승진하였지요. 임장군은 풍운이의 사람됨을 아끼고 높이 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외동딸 향이를 직접 그의 배필로 맺어주었습니다. 풍운이는 장수의 길과 가정의 평온을 함께 얻었지요. 내 이 나이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은 몰랐소. 그럼 이제는 싸우지 말고 저랑 함께 오래 사셔요. 그렇게 풍운이에게도 처음으로 평범한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싸움 속에서 자라고 죽음 속에 단련된 풍운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따뜻한 방 안에서 부인과 함께 쉴 수 있었답니다. 허나 풍운이는 왕세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지요. 여전히 무술을 단련하고 악인을 처벌하며 때를 기다렸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북녘에 끌려갔던 왕세자가 드디어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나라아는 온통 환호로 가득 찼고 풍운이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풍운아, 다시 보게 되었구나. 그동안 나라를 위해 훌륭한 장군이 되어주어 고맙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니 이제야 나라가 온전히 숨을 쉬는 듯하옵니다. 허나 아직 숨고를 틈은 없느니라. 내가 돌아오기 전부터 준비된 일이 있다.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고자 하니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기꺼이 하겠사옵니다. 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운이는 다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싸움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지요. 임금을 아련하고 돌아온 풍운이는 부인 향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나 잠시 멀리 다녀올 곳이 있소이다.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요? 또 언제쯤 돌아오시는지요? 나도 아직 그건 알 수 없소. 허나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소. 그러니 나 없는 동안 보고 싶다고 울지는 마시오. 절대 한눈 팔기 없기어요. 이번에 내가 눈시울 붉히면 정말 혼날 줄 아시어요. 알겠소. 네, 당신을 두고 어디 딴 데 눈 돌릴 재간이 있겠소. 그리하여 풍운이는 외국을 향해 떠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일은 왕세자가 특별히 맡긴 극비의 임무였지요. 푸른 물결 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였습니다. 풍운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주상전하와 왕세자, 임장군, 그리고 집에서 기다릴 향이를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말 것이오. 그렇게 풍운이가 탄 배는 점점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바다 건너에서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뜻을 세우면 혼란한 세상에도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대일수록 바른 마음과 굳센 의지를 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